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엄마 곽정민입니다. 네, 오늘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분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자 해요. 오늘 얘기 나눌 거는 여러분들이 집과 자동차 그리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차대조표 BS 자산과 그다음에 부채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는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집들이 정말 자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재무제표 분석, 그리고 현금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정말 자산을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전달해 드릴게요. 은행가들이 우리에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은행가들은 우리에게 대출 받아서 집이라도 사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산이 늘어나서 너무 좋은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그들이 집을 대출 받아서 구매하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을 뿐이래요.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네. 은행가가 당신의 집이 자산이라고 말할 때 사실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래요. 그저 당신에게 완전한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당신의 집은 자산이긴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그들이 누구의 자산인지 말해주지 않는 것일 뿐이래요. 그럼 집은 내가 샀는데 내 자산이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재무제표만 읽을 줄 안다면 당신의 집이 아님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재무제표, 대차대조표를 보게 되면 왼쪽 편이 자산이고요. 오른편이 부채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을 구매를 할 때 융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융자 받는 돈과 더불어 그러면 집에서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부채로 들어가는지 자산으로 들어가는지 잘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자,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산은 내 지갑에서 돈을 넣어주고 부채는 내 지갑에서 돈을 빼나간다는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되세요. 자산은 내 지갑에 돈을 넣어주고 부채는 내 지갑에서 돈을 빼나간다는 개념이요. 만약 집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내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가 뺏어가는가 그것만으로도 자산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일부만 자산이라는 거예요. BS 왼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차이를 굳이 알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고요? 직장과 근사한 집이 있을 때 행복과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직장도 좋아. 그리고 근사한 집도 있어. 나는 이런 외제차도 있어. 집은 자산이고 고로 자랑스럽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BI 사분면의 오른쪽의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경제적으로 영리한 사람이라면 주택융자금이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이 아니라 부채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당신의 집 가치는 시장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택융자금은 시장의 영향도 전혀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을 구매를 하잖아요. 그 집을 구매를 하게 되면서 주택융자를 받아요. 그럼 그 융자금은 자산과 부채 중에서 부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융자금이 자산이 되는 거죠. 왜냐면 그것으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니까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당신의 대차대조표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부채이고 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보게 되면 자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융자금 다 갖고 나면 이거 내 자산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대답은 여전히 아니래요. 왜 아니지? 내가 융자금 다 갚았는데? 그런데 이거 왜 내 자산이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유지비와 관리비 때문이라는 거죠. 부동산은 자동차와 비슷하대요. 설사 집을 공짜로 소유하고 있다 해도 관리하려면 여전히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수리해야 되죠. 뭐 배관이 고장 났다 하면 고쳐줘야 되죠. 화장실 수리도 해야 되죠. 뭐 집도 낡으면은 어떤 여러 가지들이 불편한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수리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수선 유지비, 관리비, 아파트에도 관리비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적으로 돈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B와 I, 비즈니스와 투자자들 사람들은 플러스가 되는 현금 흐름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할 때만,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될 때만이 그것을 자산으로 취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사실 하나 더 있대요. 그거 알려드릴까요? 융자금 다 갚았어요. 그런데 주택이 여전히 부채인 주된 이유가 있대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가 주택을 소유한다고 해도 정부는 여전히 거기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래요. 정부가 계속 세금을 부과해요. 여러분 주택 가지고 있으면 주택 재산세 내시죠. 토지 가지고 있으면 토지세 내시죠. 이것처럼 정부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계속 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을 읽을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 자산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융자금을 다 갖고 나서도 정부에서는 세금이라는 명목하에 어떤 돈을 계속적으로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부동산이 우리의 자산이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조금 이해되셨죠? 그럼 부동산이 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옛날부터 부동산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만질 수 있는 실체를 지닌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부자 아빠에서는 스페인 단어인 리얼에서 기원했으며 로얄이라는 왕실을 기원한다고 설명해주고 있대요. 그러면서 부동산이란 왕실의 재산을 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농업시대가 끝나는 1500년경에 산업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 권력이 토지와 농업에 토대를 두지 않게 됐고요. 산업화가 시작이 되면서, 그러면서 토지 개혁을 통해서 농민들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왕족들은 그 세상에 적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었고, 더 이상 토지나 농업에서 더 이상 충족할 수 있는 뭔가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파생 상품을 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토지를 소유하는 소유주에게는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평민들에게는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끔 자금을 융통해 줬다라는 거예요. 자금 조달과 같은 융자를 해줬던 거죠. 왕족들이 더 이상 토지나 농업에서 수익이 발생 안 한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했던 것이 뭐냐면 토지에서 발생하는 파생 상품들을 만든 거죠. 너희 농민들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그럼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 그리고 만약에 토지를 구매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면 내가 융자를 해줄게 라는 은행에 대한, 왕실에서는 은행을 세워서 새로운 어떤 부의 창출을 위한 사업을 시작을 한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집에 대한 진짜 이자율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진짜 이자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집을 이 집 뭐 몇 억 하니까 1, 2억 정도 대출 받는 거는 그래도 내가 이런 집을 보유할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 다행이야. 그리고 이거 내 집 생긴 거잖아. 너무 좋아라는 기쁨에 만족하실 수 있어. 그런데 진짜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이자율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정확하게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만 달러의 주택을 구입을 했어요. 성금 2만 달러를 내고 8만 달러를 대출을 받으면서 8%의 이자율의 30년 상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8만 달러를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5년 뒤에 이자는 3만 1,276달러를 내야 되고요. 3만 1,000. 그러면 8만 달러에 거의 3분의 1 정도 되잖아요. 약. 그런데 30년을 상환하는 경우는 얼마일까요? 이자만, 우리가 8만 달러를 대출받았는데 이자만 13만 1,325달러래요. 원금 8만 원에 13만 1,325달러요. 우리가 30년 동안 걸쳐서 냈는 돈이 원금의 160%가 달한다라는 거예요. 저 8만 달러 빌렸어. 그런데 8만 달러 갖고 거의다 13만 달러를 더 낸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자 나누기 원금 13만 1,325원 나누기 8만 달러에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약 160%가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 심지어 재산세라든지 융자금 보험료 같은 거는 아예 포함도 안 됐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이 집을 내 거야 라고 구매를 했지만 이 집 하나에 융자 받는데 내는 이자에 대해서 아마 이거를 30년 동안 내가 원금하고 원금 대비 이자를 얼마를 갚을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집을 구매를 할 때 융자를 일부 받기는 했었는데 그 융자 받는 거에 이자가 몇 프로지? 그래서 1년에 얼마씩 납부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거기에 대해서 30년을 갚을 때는 얼마가 되고, 보통은 20년, 30년에 대출을 받고 상환을 하니까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상환을 하게 되면은 너희들 난 이자를 못 받게 됐으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라도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구매를 할 때 진짜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꼭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생각 들지 않아요? 저축하는 거는 그럼 자산이야? 집은 어쨌든 주택융자금을 갖고 있으면 이것들은 내 자산이 아니라고 봐야 되고 일부가 부채라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융자금을 다 갖고 나서도 세금이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아니면 유지관리비, 수선비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부채라고 봐야 된다고 했어. 그럼 내 적금하는 거는? 여러분 적금하시잖아요. 적금하는 거는 그럼 자산인가? 집을 대출받을 땐 세금 혜택을 주지만 저축을 할 때는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대요. 당신의 저축은 여러분들한테는 자산이지만 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채인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굳이 부채를 만들 필요가 없죠. 이자도 줘야 되고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용도 발생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은행은 당신의 저축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대요. 그러나 가진 돈을 최소한 10배를 불릴 수 있는 능력을 은행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은행에 1달러를 예금을 하면 법에 따라서 10달러를 대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세요. 여러분들이 1달러를 은행에 맡겨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는 이자는 1, 2% 많아봤자 3, 4%? 3, 4%도 거의 없어요. 세금 혜택도 거의 없고 세금 우대 저축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일부는 결국에는 받아가면서 또 세금을 내기는 해요. 그런데 1달러를 은행이 받고 10배를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럼 1달러에 10달러를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10달러에 대한 대출 이자는 얼마를 받을까요? 지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의 경우는 미국의 경우는 한 9%를 받는데요. 그런데 우리도 적어도 5%에서 9%, 낮아봤자 4점 몇 프로, 정부 대출 뭐 이렇게 주택 자금 대출 이러면 3점 몇 프로까지 내려가긴 하지만 우리가 예금 이자에 비해서 받는 이자율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거기다 10배를 더 할 수 있다는데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게 저축을 건장하게 부탁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 합니다. 이 자본주의에서 이런 게임들 있잖아요. 왕족이 뭐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자 세금을 매기게 되고 그 토지를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다금 융통을 해주면서 융자금을 줌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돈에 대해서 내가 빚이 이만큼 있었구나, 난 집 한 채가 있으면 이게 내 자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이렇게 깨닫게 하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 게임의 이름이 있대요. 진짜 게임의 이름은 뭐냐면 누가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는가, 누가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는가, 누가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는가. 즉 내가 빚을 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난해진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빚을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가난하다는 거예요. 부자 아빠의 조언에 따르면은 수익이라는 거는요, 살 때 만들어지는 것이지 팔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수익이라는 거는 세금 우대다 뭐다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팔 때 차입금이 어떻게 나고 뭐 집값이 얼마나 더 오르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팔 때가 아니라 수익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될 때는 그 물건들을 살 때 만들어지는 것이래요. 이 가격이 얼마 정도인지, 내가 얼마나 그걸 싸게 사게 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고 이거 수선 유지비가 어떻게 되고 임대를 줬을 때 얼마를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때문에 수익이라는 것은 살 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살 때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채나
위험을 떠안든 간에 자산을 사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이치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산을 사는 바로 그 순간에 머리 회전이 일어나서 얼마의 수익이 나구나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세금 혜택 이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뭐 미래에 대한 예견이라든지 세금 혜택이라는 그런 수정구슬 같은 말은 믿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제일 먼저 한 게 집을 구매를 했잖아요. 부동산을 선택했던 이유가 5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가격이고요. 두 번째는 금융대출, 세 번째는 세금, 네 번째는 현금 흐름, 다섯 번째는 은행이 될 기회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부동산을 선택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먼저 가격이요. 여러분들 미국에는 1989년 당시 세금 개혁안으로 부동산 가격이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이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구매하는데 임대료보다 낮았던 거예요. 경제적 위험 부담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1989년에 세금 개혁안이 일어났잖아요.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서 경제는 변한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전문적으로 읽어야 되는 본인이 읽어왔던 책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기니까 생략을 하고 먼저 가격이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에 샀대요. 그리고 금융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는 전적으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사요. 그런데 어떻게 대출을 받았냐면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줘요. 그런데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해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1만 달러의 자금의 90%의 융자를 사용하면 10만 달러의 부동산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10,000달러만 있어도 10만 달러의 부동산을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70%, 75%, 많게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세금이에요. 세금. 왜냐하면 투자로 100만 달러를 벌게 되면 대개 30%의 세금을 내야 된대요.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는 100달러를 벌어도 다음 부동산 거래를 통해 세금을 완전히 감면할 수 있대요. 더구나 부동산 가치를 낮추면 더 큰 세금 혜택도 얻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100만 달러를 벌어도 다음 부동산을 위해서 이걸 쓰잖아요. 쓰게 되면 세금 혜택을 받게 되고 이 벌어든 수익에 대해서 부동산 가치를 낮추게 되면 세금도 더 적게 낸다라는 거죠. 네, 이건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하시고 부동산 세법이라든지 공인중개사 관련된 책들을 보시게 되면 이게 왜 이런 이치로 돌아가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전매 제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든 방법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선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위치,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로버트 기요사키가 왜 부동산에 먼저 투자했는지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드릴게요. 그런 다음 현금 흐름을 잘 보셔야 되세요. 오늘 얘기 드리고자 했던 주제도 현금 흐름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도 임대료는 떨어지지 않아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도요, 임대료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고 융자금을 대신 갚아주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 시간을 벌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냐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채를 지게 되면 최소한의 부채를 져라. 그리고 만약에 그 부채를 어쩔 수 없이 지게 된다면 그 부채를 본인이 갚지 말고 다른 사람이 갚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말고 다른 사람이 그 부채를 갚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내 부채를 갚아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구매를 하시고 그 부동산을 임대를 해주잖아요. 임대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받게 되잖아요. 그 임대료로 이자라든지 모든 것을 감면하고도 남는 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동산에서 10만 달러 대출 받았어. 거기에 대한 이자율이 8%가 나가. 근데 임대 수수료로 받잖아요. 임대료로 받기 때문에 그걸로 이자를 충당하고도 돈이 남는다라는 거죠. 수익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아빠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것이 부채는 최소화하되
그리고 부채를 어쩔 수 없이 져야 된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부채를 갚게끔 하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죠. 은행이 될 기회를 제공해 준대요. 왕실에서는 토지나 농업으로는 더 이상 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고 은행을 설립을 한 거잖아요. 토지에 대한 파생 상품을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거두게 되고 주택 자금을 융자를 해주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그 은행 역할 내가 하면 되지 않아라는 게 부자 아빠의 마인드인 거예요. 그럼 그 은행 역할을 나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은행 역할을 하지? 해결책이 나와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 돈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예를 들게요. 10만 달러의 집이 있어요. 그 10만 달러를 좋게 성사시켜가지고 8만 달러에 구매를 했다라고 쳐요. 그러고 나서 성금 10,000달러를 내고 7만 달러를 융자를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10만 달러를 샀는데 부채로 7만 달러의 융자금이 생기죠. 내가 7만 달러의 융자금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 7만 달러는 은행에 내가 빌렸기 때문에 매달이 내야 되는 이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원금 상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집을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는 거예요. 매매가를 10달러에 팝니다라고 광고를 내요. 내가 8만 달러에 냈는데 10달러에 판다라고 광고를 내고 급한 매물입니다. 은행권 대출 자격 없어도 되고요. 약간의 성금으로 잔금은 다달이 할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라고 광고를 내는 거예요. 너무 임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매력적인 조건인 거예요. 내가 은행에 돈을 빌릴 필요도 없대. 성금 얼마만 내고 나면 다달이 그냥 내면 된대. 너무 좋은 조건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매제도라고 하는데 그 전매제도가 해지가 됐죠. 그런데 그럼 돈 이렇게 해놓고 그 사람이 못 갚으면 어떡해? 라는 게 걸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자를 내지 못하면 집을 유지를 할 수가 있대요. 그 다음에 같은 조건을 또 팔면 된대요. 유질이 뭐냐면 미국의 경우는 서브프라임 사태의 여파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및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집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쏙쏙 드러났대요. 그러면서 그거를 주택 차압이 되는 유질 처분을 할 수가 있대요. 이 세금이라든지 원금 상환을 못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거를 10만 달러에 구입했어요. 8만 달러에 구입했어요. 10,000달러를 내고 7만 달러의 융자금을 받았지만 실제로 팔 때는 10만 달러에 팔았어요. 그러면 나의 대차대조표의 왼쪽 자산에는 뭐가 찍히냐면요. 10만 달러의 차용 증서가 찍혀 있어요. 그리고 부채는 7만 달러의 융자 대출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 부채 이렇게 봤을 때 10만 달러 차용 증서, 7만 달러 대출. 그렇게 되면 3만 달러의 차익이 남잖아요. 이렇게 3만 달러의 자산을 마련하고 집을 산 사람에게 돈을 다달이 할부금을 받아내는 거죠. 내가 은행 역할을 한 거잖아요. 네. 내가 이 집을 10만 달러에 팔았어요. 그리고 다달이 할부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임대료를. 할부로 내게끔 했으니까. 다달이 임대 구매를 계약한 사람이 다달이 할부금을 낼 거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이자를 지불을 하게 되고 거기서 또 남는 거죠. 이자를 지불하고 남는 돈은 수익으로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내가 은행 역할을 한 거예요. 내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서 이 주택을 구입하고 새롭게 또 임대를 주는 거예요. 임대를 주면서 원래 8만 달러에 샀지만 이걸 10만 달러의 차용 증서를 끊어주고 그런 다음에 일부 성금만 받고 나머지는 잔금으로 다달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다달이 받는 돈이 은행의 이자율보다 많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은행의 이자를 감고 남는 돈은 수익금으로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는 대차대조표에서 자산과 부채가 뭐가 자산이고 뭐가 부채인지 잘 따져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본인이 자산을 모으고 있을까 아니면 부채가 많아지나 그거를 잘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책을 읽자마자 저희 집은 자산이 얼마일까 부채가 얼마일까 막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부채도 많고 자산도 많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눈에 딱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항상 계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나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야. 그래서 얼마 빠져나가. 아, 이번 달에도 이거 남았네? 아니면 이번 달도 뭐 적자네? 아, 도대체 이 돈 언제 모아? 우리 언제 돈 모아서 집 사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한번 조금 시간을 내셔서 한두 시간 내시면 뭐 간단하신 분들은 한 시간 정도면은 가능하실 거예요. BS하고 손익계산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내가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대차 대조표를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잠시만요.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제가 어디 있는지 잘 찾아지지가 않네요. 네, 제가 다음 시간에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를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잘 안 보이시네요. 여기 잘 안 보이시죠? 크게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게 414페이지에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러면서 손익계산서의 수입, 이자, 급여, 배당금, 부동산 뭐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을 적고 지출에 세금, 주택융자,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소액지출, 기타 지출, 자녀 양육비 관련 융자금 대부 지불. 그 다음에 대처대조표 왼쪽 편 자산에 저축, 주식, 펀드, CD, 그 다음에 부동산 사업, 부채에 주택융자, 학자금 대출, 자동차 융자, 신용카드, 소액부채, 부동산, 뭐 융자금. 여러분, 우리가 주택을 담보대출에서 융자 받은 그 금액 있죠. 그거는 부채에 들어가고요. 그 부채에 따른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거는 지출로 들어가게 돼요. 그 지출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도 왜 지출에도 주택융자가 있고 부채에도 주택융자가 있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채라는 건 학자금 대출 만약에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1,000만 원에 대한 거는 부채예요. 그리고 다달이 이자가 나가는 거는 지출이에요. 그렇게 계산을 생각을 하시면 되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먼저 선택을 했고 그런 다음에 돈을 만든 거죠. 돈을 만들어서 내가 은행이 된 거죠. 네.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부채는 최소화하라. 그리고 내가 만약에 부채를 져야 된다면 그 부채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갚게 하라. 네. 여기서 융자를 받아서 부채를 졌어요. 그러나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주택을 다시 구매한 사람들이 주택융자금을 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개인적으로 빚을 져야 한다면 최대한 적게 져라. 큰 빚을 지게 될 때에는 다른 사람이 그 빚을 대신 갚게 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BI 사분면에서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뭘 알아야 될까? 시장의 힘도 알아야 되고요. 그런 시장의 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인 변화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법이라든지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우리나라 실정에서 세금을 어떻게 내고, 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뭘 내야 되고,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뭐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건 세법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장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이 시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에서 이제 발표하고 공표하는 그런 세금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것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뭐 전매제도가 활성화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지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보가 쏟아져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세요. 네, 그 부분들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는 여러분들의 돈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을까? 내가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는 것도 세금 덕분에 혜택을 누리고 양육수당을 받는 것도 세금 때문에 혜택을 누리는 거지만 이 세금을 왜 나만 이렇게 많이 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정부는 그들의 경제 및 의료적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된대요. 절대 기대하시면 안 되세요. 헛된 기대이다. 정부는 계속해서 세금을 인상할 것이다. 아무리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소용없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약속한 것들이 많잖아요. 메디케어라는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수백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 지금 저희 사회에서도 공무원들 나가죠. 퇴직연금 나가죠. 교직원들 사학연금 이런 것들 나가죠. 의료비 혜택 받고 있죠. 무슨 수당하고 있죠. 청년 수당하고 있죠. 노인 수당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다 저희 세금으로 나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세금을 인상을 해야지만이 정부가 유지가 돼요. 나중에는 정부의 크기가 많이 축소가 될 것이라고 예언도 해요. 우리의 세금으로 계속 꾸려져 나가기 때문에 정부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되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86년에 고소득 전문직 계층을 겨냥한 세금 개혁안이 발표됐대요. 그 당시에는 의사, 변호사, 건축가, 치과의사, 엔지니어 및 기타 전문직 종사자들을 목표로 삼고 있었대요. 고소득 S들은 BI처럼 수입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모조리 틀어막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문직 종사자들은 더 이상 일반 법인을 이용하지 못하고 억지로 소규모 법인으로 들어가야 했대요. 소규모 법인? 왜 소규모 법인으로 가는데 왜 세금 많이 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를 어길 경우에 과징금을 내고 소규모 법인으로 들어가서, 왜냐하면 소규모 중에서도 고소득자 아닌 자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세율을 매기잖아요. 일반 법인으로 되어 있을 때랑 소규모 법인으로 되어 있을 때랑 그들이 위치하는 크기가 다른 거예요. 위치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 법인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가장 높은 가세율을 부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고 연말정산을 사용함으로써 고과세까지 내야 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정부는 왜 BI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하는 거야? 그 사람들 왜 내버려두지? 그 사람들한테 세금 많이 매기면 되잖아. 부자들이라며, 비즈니스하고 투자자들 소득 많다며. 근데 그 사람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서 우리 가지지 않은 사람들한테 평균적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잖아요. 저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자꾸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만 정확하게 세금 딱 매겨가지고 원천징수해서 떼갖고 가니까 내가 소득 높아져봤자 뭐해? 높아지면 또 그만큼의 세금을 또 낼 건데, 그럼 나한테는 그 고소득이라는 명분 하에 세금도 많이 떼지, 정부에서 내놓는 여러 가지 정책들의 혜택도 받지 못하지? 그러면 이 고소득을 받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고소득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피땀 흘려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득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높은 소득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돼요. 더 열심히요. 더 가족들하고 만나지 못하고. 저희 신랑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럼 뭐예요? 세금으로 다 떼갖고 가요. 그리고 정부에서 내놓는 모든 정책의 혜택은 1도 받을 수가 없는 사태가 발생을 해요. 그럼 왜 열심히 일해야 되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도 정말 열심히 일했었고 거기서 인정받기를 원했고 그거에 만족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 발짝 나와서 보니 내가 너무 멍청하게 살았던 거예요. 가족들도, 그리고 나도, 가정도, 신랑도 모두 챙기지 못하고 매일매일 미안하다는 얘기만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엄마들 다 그럴 거예요. 굉장히 목매여요. 눈물 흘리면서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갑자기 또 울컥하는데, 네.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게 나는 행복한 게 아닌데?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정부에서는 나한테 계속 세금을 내라고 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1이라는 혜택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삶이 과연 행복할까?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지금 아이들한테 투자해야 되는 시간에 과감하게 좀 포기를 하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장 큰 계기가 저희 첫째 애가 1학년 때 학예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나는 학예회가 그렇게 큰 행사인지 저는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한평생 저한테는 한우로 남을 것 같아요. 학예하는 날 저희 딸아이만
아무도 안 왔대요. 그게 저희 친한 언니가 있어서 그 언니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언니, 저희 아이 이제 하니까 저희 아이도 좀 잘 봐주세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행사인지 몰라서 제가 멍청할 수도 있는데 그 전주에 부모들 학부모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하게 하는데 못 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면 못 갈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저를 다독이면서 얘기를 했던 그런 분들도 다 휴가를 내고 오신 거예요. 저는 그때 지방에 PT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신랑한테도 그렇게 중요한 상황이었다면 정말 강력하게 얘기했겠지만 저한테 그렇게 그냥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 후에 바로 이제 올라가서 육아휴직을 내고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고 나오면서 내 삶이 확연하게 바뀌었어요. 이 얘기도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얼마 전에 댓글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많이 아실 거예요. 김세희 작가님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김세희 작가님 후배인가 봐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제가 육아휴직을 nem과 동시에 우연찮게 김세희 작가님의 영상을 봤어요. 그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좋은 내용들도 되게 많았어요. 다른 좋은 영상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동기부여한 영상들도 많았고요. 치료를 위한 영상들도 많았는데 너무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책에 있는 내용들보다 그 사람이 입에서 전달해주는 그 따뜻한 기운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김세희 작가님의 덕후가 됐어요. 네, 빠짐없이 지금이 8월 달이니까 작년 12월 달 9개월 가량을 하루에 한 10시간씩 거의 이제 라디오처럼 틀어놨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어떤 것들을 찾아서 들을 때는 이때는 이런 감명을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이 영상이 너무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내가 길을 못 찾고 헤매고 있을 때 저한테 길을 안내해 줬기 때문에 김세 작가님이 저를 모르시겠죠. 그런데 저는 김세 작가님한테 너무 많이 감명을 받았었고 그분 덕분에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보고 있어서 네,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책을 나누기 시작한 거는요. 물론 같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제 공부가 되고요.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이 제 영상을 보시는 누군가는 저를 통해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이런 감명을 받았어. 근데 이거를 전달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1이라도 감명을 받고 1이라도 어떤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 조금 전에도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진정한 친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친구라면 전부 손을 들 수 있을까요? 내 얘기, 내 칭찬 이렇게 막 해도 욕하지 않을 친구들 몇 명이나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진정한 친구가 한 3, 4명 정도밖에 없는데 그 친구들을 사귄 지가 뭐 2, 3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도 2, 3년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친구라는 거는 나의 가치와 그들의 가치가 맞물렸을 때 같을 때 공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굉장한 호감과 그분에게 담고 싶은 어떤 것들을 느낀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하면서 분명 나랑 가치가 맞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아이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나의 발전도 너무나 중요하고 경제적으로도 자유로워지고 싶고 저희 신랑한테도 하나라도 1이라도 더 해주자. 그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거든요. 이런 가치, 아이를 잘 키워보자라는 이런 가치가 맞는 분, 아니면 책을 너무 좋아해서 나도 성장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하고 가치를 나누고 공유하고 싶은데 그렇게 공유하고자 하니 내가 배운 게 이거라고 컨텐츠라고 전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 오고 기획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떠오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은 게 이 방법이에요.
네. 김세 작가님 덕후 맞고요. 그리고 김승호 회장님이라든지 그분이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강연들도 많이 듣고 있고 많이 알려주고자 해요. 그리고 제가 아는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일이라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나와 가치가 맞다면 여러분들도 부자고 행복한 엄마이고 정말 아이들을 잘 길러서 잘 성장하게끔 해주고 싶잖아요. 어떤 엄마라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성장하고 남기고 함께 공유하면서 그러고 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영상을 남기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시면 가끔씩 들어오셔가지고 고민도 얘기하고, 아, 이럴 때 너무 속상했어. 사람이니까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거 한 번씩 공유하면서 좋은 생각들 나눠가면서 이렇게 방송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사설이 길었네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럼 정부에서도 BI 사분면에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BI 사분면의 사람들이 더 합법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을 더 많이 알고 있어서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거두고 싶지 않아서 안 거두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너무 영리한 거예요. 법률적으로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은닉하는 방법들을 너무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거죠. 부자들이 다른 이들보다 재산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이유가 있대요. 그 비밀은 개인이 아니라 기업체로 활동하기 때문이래요. 개인이 아니라 기업체로 활동하기 때문이래요. 개인이 아니라 기업체로 일하는데 왜 그게 왜? 이러실 수 있죠. 근데 정부는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빼앗고 싶지만 그들이 가혹한 세법을 시킨다면 기업은 돈과 일자리를 갖고 다른 나라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가혹한 세금을 추징을 못하는 거죠. 세금 개혁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해외 국가들을 찾아다닐 필요조차도 없잖아요.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가상 공간 덕분에 굳이 나가지 않아도 여기서도 전 세계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한테 너무 가혹하게 세금을 땅땅땅 매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것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은 해외를 다녀와도 여권이 필요하지만 기업체는 필요하지 않다. 인간으로서 개인은 정부에 등록해야 하고 미국에서 일하려면 영주권이 필요하지만 기업체는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부동산, 차를 구입해도 기업체 앞으로 할 경우에는 연말 정산을 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도 부자 아빠는 여행을 갈 때도 그렇대요. 회사 경비나 회사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서 그걸 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은 수입을 번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순수익이나 매출액에 대해서 어떤 세금을 추징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추징을 비용을 감면하는 거예요. 차를 구입해도 회사 법인으로 기업체를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부동산도 기업체의 소속으로 회사 법인으로 기업체를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직원들의 숙소가 필요해.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여기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회사 법인 앞으로. 그렇게 해서 세금 혜택을 또 받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돈을 썼으니까. 그런 식으로 세금 혜택을 기업체를 통해서 받는다라는 거죠. 지금 많은 책들한테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역사가 가장 훌륭한 안내자래요. 경제는 변해도 역사는 반복된대요. 역사는 반복된대요. 역사가 가장 훌륭한 안내자래요. 네, 여러분들도 역사, 공자맹자책 많이 읽잖아요. 그거 한번 좀 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험이나 연금 쪽 이쪽에 대해서 되게 무지한 편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고 보험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주변에서 너 너무 보험이 없어. 뭐뭐 들어야 돼. 연금도 없고 너 노후 어떻게 할 거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어떤 보험이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저희는 가족력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보험의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고 제가 뭐 수시로 이렇게 아픈 건 의료 실비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능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서 보험이나 연금이나 이런 거 많이 들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나중에 거기 관한 것들은 공부하고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최저임금만으로 가족들과 함께 넉넉한 생활을 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힘든 일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75살까지 사는 사람들은 대개 2번의 불안과 1번의 경제적 대공황을 겪는데요. 네, 75살까지 사는 사람들은 2번의 불안과 1번의 경제적 대공황을 겪는데요. 불안과 대공황의 차이점은요. 남이 잃으면 불안이고 내가 잃으면 공황 상태래요. 네, 공황이래요. 네, 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부를 만들고 내가 은행 역할을 하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정부가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갈 건데 그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 라고 했을 때 일단 사업체를 구축하래요. 사업체를 구축하고 네, 로보트 기요사키의 말에 따르면 사업체를 구축하고 그런 다음 부동산을 사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체를 구축하고 부동산을 사라. 일반 법인을 통해 돈을 번 다음에 부동산을 이용해 수입을 보호하라는 의미이다. 일반 법인을 통해 돈을 번 다음 부동산을 이용해 수입을 보호하라. 우리 세법이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래요. 세법 자체가 그런 식으로 게임하는 사람들 보상을 해준대요. 네. 그리고 맥도날드 창립자인 레이 크로의 말을 인용하면 나는 햄버거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동산 사업을 하지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달리 말해 우리는 세법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금 흐름 4분면의 오른쪽 면에서 활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린 내용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현금 흐름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집이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 정말 자산에 해당되는 건지 현금 흐름 사분면에서 내가 부채는 얼마나 지고 있는지 그런 다음 노부트 기요사키가 어떻게 해서 은행처럼 일을 하고 돈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부분을 네, 알려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한 거고요. 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아니라 다른 더 좋은 책으로 만나 뵐 예정이고요. 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 네, 많은 이야기 나누고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